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가식품 클러스터 글로벌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 클러스터 글로벌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엄예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미래식품 선택과 맞춤의 시대라는 큰 주제로 오늘 회의가 진행됩니다. 발표가 4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미래식품 트렌드, 대체식품, 고령 친환식품, 그리고 친환경식품 이렇게 4가지 분야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매년 개최되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의 사전 행사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국제 행사는 11월 22일 푸드위크 2024와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 종료 후에도 지속해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영재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김영재입니다. 이번 국가식품클러스터 해외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흔쾌히 강연을 허락해 주신 연사님과 세계 각국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농식품 수출액은 최근 8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 작년에는 K푸드 플러스 수출 항목 중 농식품 수출액이 91억 6천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K푸드 플러스가 국가의 주요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 농식품업계 종사자분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는 식품시장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식습관의 변화, 안전 이슈, 푸드테크 기술의 발전 등 수많은 변수를 분석하고 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식품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최근 주요 트렌드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식품, 즉 고령 친화식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영양가가 높고 섭취가 쉬운 고령 친화식품의 개발은 수요 증가에 발맞춰서 식품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친환경 식품과 대체 식품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의 육류 소비와 산업 방식을 탈피하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친환경 공정과 대체육 섭취 같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산업과 기술의 발전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런 미래 트렌드에 맞춰 미래식품, 선택과 맞춤의 시대라는 주제로 미래식품 산업의 전망과 트렌드를 소개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조 연설을 해주실 로스도슨 회장님을 비롯한 연사분들께서 오늘 세미나에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향후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세미나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신재 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팀장 김신재입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온라인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로스더슨 회장님을 비롯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식품산업 관계자가 변화하는 미래식품산업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 친화, 대체, 친환경 식품 등의 미래식품산업 국제 이슈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2022년 기준 약 725조 원 규모로 연평균 약 9%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 산업입니다. 식품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정부는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신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식품산업의 식품 분야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학계, 관련 전문가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식품기업들이 급변하는 미래식품 트렌드를 접하고 글로벌 시장과 진출의 해법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지식공유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올해 9월 국내 미래식품 현황을 주제로 국내 세미나를 개최하고 11월에는 푸드윅 2024와 같은 24를 연계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미래식품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좋은 대안이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도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사와 축사를 들려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사분들을 모시고 4개의 발표를 연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는 실시간으로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서 리뷰 이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의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Advanced Human Technology 그룹의 로스 도슨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께서는 식품의 미래를 창출하다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시면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행사에 그리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와 사회, 이 미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식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클러스터를 창출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식품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기술뿐만 아니라 단지 사회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래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에 있어서의 변화 속도보다도 향후에 있어서의 변화 속도는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에 있어서의 주요 변화 요소를 제가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매크로 차원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플랫폼 차원에 있어서의 변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혁신이 식품 산업에서 일어나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어떠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미래를 우리는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매크로 시프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변화 그리고 변화의 추세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트렌드가 미래에 있어서의 식품 산업에서 나타날 것인지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식품 산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을 제공해 줄 것을 식품 산업에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식품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요 변화를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에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와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하면서 또한 확장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 변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농업의 관행을 바꿈으로써 조금 더 건강하고 맛있고 그리고 확장 가능하고 효율적인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식품 산업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기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온도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달 지난 12개월 동안에 있어서의 기온의 상승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전에 있어서의 기록을 능가하는 높은 기온의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에 있어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뭄 패턴에 있어서의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식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기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에 대한 기대,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고 좀 더 퀄리티 높은 식품을 제공해줄 것을 우리는 기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식품에 있어서의 가치 사슬에 거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후 변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한 식품에 있어서의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에 있어서의 확대를 보았는데요. 운송뿐만 아니라 건강, 보건뿐만 아니라 공급 사슬망 이러한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파괴적인 변화들이 또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식품 산업도 이것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매크로 차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주제인 플랫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 플랫폼 차원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식품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된 경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조직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식품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흐름이라던가 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인터넷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플랫폼에 있어서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플랫폼의 정의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창출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방된 인프라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개방된 접근성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거버넌스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플랫폼을 또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있어서의 종류는 지금 보는 것처럼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회적인 플랫폼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플랫폼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버라던가 스포티파이 그리고 오픈 AI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플랫폼들도 자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도시도 중요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어서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연계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플랫폼에 더해서 식품 또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식품 산업에 있어서 변형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플랫폼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에 있어서의 사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이 이미 사회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구축이 된 바 있습니다.
식품의 생산과 식품에 있어서 유통 그리고 식품에 있어서의 소비라고 하는 전체적인 생태계에 있어서 이러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에 기반해서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공급 사슬망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농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 가공, 유통, 소배 그리고 소배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원활하게 이와 같은 플로우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것도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또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에 있어서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검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소비자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섭취하는 식품이 어디에서 생산이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통이 되었는지, 어떻게 마지막 폐기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레이스 지노믹스라고 하는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토양에 있어서의 DNA 그리고 또한 게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다양한 곳에 있어서의 농장들로부터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토양에 있어서의 건강도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함으로써 어떻게 토양에 있어서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가, 이에 기반해서 지속 가능한 생산을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에 기반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이니셔티브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양에 있어서의 건강도를 기반으로 한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전체적인 에코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은 가치를 상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퀄리티 높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장 가능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IOF라고 하는 인터넷 오브 푸드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품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식품 공급망의 각 단계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장과 관련된 시설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식품 생산과 관련된 기온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식품 생산과 관련된 효율성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인터넷에서 취합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AI를 또한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리테일러들 그리고 소매 그리고 소비자들까지 연계해서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혁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방에서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상당히 많은 자동화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식품 산업의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과 관련돼서 비즈니스 모델도 새롭게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있어서 성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즈니스 리뷰를 진행했던 하버드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조금 빌려와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인 혁신에 있어서의 랜드스케이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어서의 역량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패키징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사사본면으로 분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더해서 새로운 역량이 앞으로는 요구되게 됩니다. 카길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식품 역량과 관련된 뉴트라시티컬 기반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뉴트라시티컬 기반의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에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건강 증진과 그리고 질병 예방을 목표로 하는 식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너럴 밀스와 같은 경우에는 정밀, 발효, 그리고 또한 새로운 형태에 있어서의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물 단백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백질 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지금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앞으로는 필요하게 됩니다. 식품에 있어서의 생산과 그리고 배송과 관련돼서도 새로운 모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식품에 있어서의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서비스들이 상당히
확대되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펩시코와 같은 경우도 팬트리 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리테일 그리고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통해서 하나의 구독 서비스 형태로 식품이 제공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또 기대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구조상에 있어서의 변화가 되겠는데요. 네슬레와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영양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개인 맞춤형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니즈와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니레버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대량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 데이터 그리고 소비자에까지 도달하기까지 공급 사슬망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최적화 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에 있어서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랜드스케이프 하에서 식품 산업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또한 식품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접목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변화들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대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240억 달러 이상에 있어서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올해 말이 되게 되면은 그 규모가 조금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연맹 차원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곤충 단백질에 기반한 햄버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물 단백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곤충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 단백질 원의 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단백질이 조금 더 많이 연구가 되게 될 것인데요. 이것은 미세 조류뿐만 아니라 곤충 그리고 또한 미생물에 기반한 단백질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정밀 발효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정밀 발효라고 하는 것은 게놈적인 그리고 유전자적인 변형에 기반을 해서 조금 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 유전체학에 있어서의 연구가 진행되게 될 것이고요. 낙농과 관련된 연구도 좀 더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정밀 발효와 관련된 중요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방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에 기반해서 어떠한 단백질 그리고 어떠한 아미노산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정밀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양과 그리고 의약품이 함께 합쳐지는 새로운 가능성인 뉴트러스티컬 기반의 제품들의 가능성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양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영양 관리, 질병 예방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관련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케이스를 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가 참여를 해서 이 영양유전체학과 관련된 기조 강연을 얼마 전에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발표를 끝낸 다음에 영양유전체학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토론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CEO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얘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유전자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 테스트뿐만 아니라 질병 진단,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서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각각 개인 맞춤형 식품을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 개인은 상이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반해서 맞춤형 그리고 개인화된 식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네슬레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가능성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말씀
말씀드릴 것은 나노 포장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노 포장은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식품과 기타 제품의 포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나노 포장과 같은 경우에는 식품에 있어서 신선도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미생물들 등 외부 요소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고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기술로서 또한 혁신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나노 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보존 기간을 연장시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전체적인 식품에 있어서의 에코시스템 생태계 내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길의 비디오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가 되겠는데요. 분자 식품과 관련된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상당히 새로운 형태에 있어서의 식품들을 접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개인들과 같은 경우는 나름에 있어서의 드링크를 만들어서 제조할 수 있고 자신의 맞춤형 영향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식품 생산과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품에 있어서의 3D 프린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 얘기가 됐고요.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자동화와 관련돼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잠깐 소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식품 기술에 있어서의 변화에 기반해서 우리는 신선식품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접하게 되는 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산된 여러 가지에 있어서 공급 사슬망을 거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식품 클러스터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품 산업의 미래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산업 중에서 특히 식품 산업과 중대하게 연계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더십과 관련돼서는 비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근간을 가지고 식품 클러스터를 개발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과 경로와 협업과 행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비전이 되겠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그리고 번영하는 산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가능한가, 무엇이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최상에 있어서의 한국 산업, 식품 산업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회복 탄력성을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부터 강한 회복 탄력성을 한국의 식품 산업이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제대로 정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어떠한 시스템,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것인지 어떠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지 이러한 각각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기 위한 시스템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초를 다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어서의 구조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규제라고 하는 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의 인식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요소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로지스틱스라든가 그 외에도 운송과 관련된 다양한 배송 제한 요인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제대로 인식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전을 정립을 하고 해당 근간이 되는 기초 작업을 한 다음에 장애물을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경로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어떠한 마일스톤을 따라갈 것인지, 어떠한 긍정적인 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경로를 채택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클러스터와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중요한 요소로 플랫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플랫폼과 지금 말씀드리는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협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각각에 있어서의 니즈를 서로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업에 기반해서 그 다음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한국의 식품 산업의 미래와 잠재력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 조치가 필요한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식품 산업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시프트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하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데이터와 가치와 정보 그리고 또한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요소들을 제대로 연계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기반해서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견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임스 카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한된 플레이어와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규칙 경계 내에서 활동하지만 무한한 플레이어는 경계를 유연하게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고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식품 산업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경계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기반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노력에 기반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한국 미래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질의하실 것이 있다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순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담은 기조 강연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발표를 듣고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몇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석 교수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최한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Yes, please proceed with your 네, 그러면은 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식품 가공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최한석 교수입니다. 먼저 좋은 내용을 발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제게는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응하기가 무척 버겁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학생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은 오늘 말씀하신 이슈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발전 가능성은 높은 분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드백을 해주시고 또한 질문을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와 정보를 식품산업에서 공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에 있어서 많은 데이터에 있어서의 교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많은 지식에 그리고 데이터에 있어서의 교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을 배송하고 또 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데이터에 있어서의 교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정보는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가용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쉽고 용이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데이터와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소비자와 같은 경우는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기반해서 번영하는 식품산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됐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답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슨 회장님, 미래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변화를 예측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령 친화 식품 관련된 발표인데요. 마티아스 쿡 바이오준 CEO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화식, 노약자 및 노인을 위한 현대 영양 개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나요? 잘 들리시나요? 날씨 어떠신가요? 그쪽은? 굉장히 춥고 비가 옵니다. 한국은 매우 덥고 지금 습도가 높습니다. 부럽네요. 준비가 되셨으면 스크린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스크린 보이시죠? 공유했습니다. 발표 시작 부탁드립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기회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새로운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에 우연치 않게도 한국에서 손님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연화식을 한국에서 구현하기를 희망하시는 파트너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방에서 이틀 동안 영양적인 새로운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국 분들께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국에도 이런 연화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스무스 푸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영양적인 컨셉이라고 할 수 있죠.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데 문제가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부드러운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함부르크는 다 아실 겁니다. 함부르크에 굉장히 가깝게 저희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2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파우더 제품만 현재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생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 생산 역시도 한 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씹는 거랑 삼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좀 끊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씹거나 삼키는데 문제가 있으면 노인분들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씹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치아나 아니면 구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삼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알츠하이머, 암, 뇌졸중과 같은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는 하루에 2000번씩 삼킨다라는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잘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냥 뭐 먹고 삼키고 하잖아요. 하지만 뒤로 돌아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삼키기나 씹기라는 행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요, 소화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잘못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도 쪽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폐에 음식이 쌓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폐렴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연하곤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연하곤란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억 9천만 명의 사람들이 연하곤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하곤란이라는 걸 사람들이 연하곤란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침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것 자체도 연하곤란에 대한 하나의 질병 지표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그냥 뭐 한 번 문제가 생기고 오후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아주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기침을 한다라든지 이러면은 질병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씹고 삼키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연하곤란이라는 것이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삶의 질의 측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는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리면 어떡하지? 숨 막히면 어떡하지? 이런 걸 걱정을 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아예 사라지고 체중은 빠지게 되고 영양실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는 탈수 현상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물을 마시고 그리고 뭔가를 마셔야 되는데 이게 통증으로 이어지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은 탈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연적인 반사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먹고 마시고 하는 거는요. 근데 그 자연적인 반사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흡인성 폐렴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폐렴에 걸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씹기, 삼키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노인 사망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하곤란 때문에 무증상 흡인이라든지 아니면 폐렴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10% 가까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양소, 그 이상의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도 여기에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양로원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마감을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요양원의 음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 참여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아니면은 양로원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녁에는 뭐가 나올까를 아침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소통, 교류에 있어서 식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활동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하지만 연하곤란이 있는 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상적으로는 일반 노인분들이 드시는 거와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겠죠. 연하곤란이 있으면은요. 한국에도 이 컨셉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이미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아니면은 호주, 캐나다를 보게 되면은 이 컨셉이 훨씬 더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DDSI라고 해가지고 국제연화장애 규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IDDSI 표준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군을 보게 되면은 이 IDDSI, 즉 규정식에 대해서 모든 식품군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른 회사는 전체 이 카테고리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튜브 영양법, 즉 경관식을 해야만 되는 경우에는 연하곤란의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아예 맛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입이 마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대적인 식품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액체에다가 저희가 기본적인 맛을 자극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맛을 저희가 액체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아픈 환자들에게 조금씩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삼키는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맛 자극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 티스푼을 주게 되면은 2mm 정도를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키는 행동이 필요하지는 않죠. 하지만 침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환자분들에게는 다시 맛보기라는 활동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사과 주스라든지 생선 수프라든지 아니면 와인 등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액체류의 식품을 가지고 이런 제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독일 양로원에서 어떻게 음식을 점도 있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점도 있게 만든다라는 거는 사과 주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증점제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과 주스가 어떻게 보면은 꿀처럼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액체류의 약간 점도 있는 형태가 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기도에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도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대적인 증점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증점제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도가 점점 높아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여를 받는 환자들이 혹은 먹는 환자들이 점도에 대해서 일관성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점도에 대한 일관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시간이 됐던 아니면 3시간이 됐던 점도 자체가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밀라제 내성이 있어야 됩니다. 입에 침에 보게 되면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침이 음식에 묻게 되면은 점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침이 닿으면은 수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침에 음식이 닿았을 때 수분화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전분 성분 제품을 이런 식으로 썼을 경우에는 다시 수분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밀라제에 대한 내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식량이라는 것, 식품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변형된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식품과 외관, 색상, 맛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대적인 증점제라고 한다면 외관, 색상, 맛에 변화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50만 건 이상의 식사가 계속해서 증점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량 혹은 계량 수푼이라든지 아니면 지시 설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증점제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계량 수푼이 있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간호사 선생님들이 식품을 줄 때도 명확하게 증점제를 용량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음식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잔탄검, 즉 옥수수 전분 성분을 사용을 해서 이 모든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점도가 높아진 음식과 일반적인 음식에 대해서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도 점도를 높인다라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맛도 일반적인 물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경관식을 먹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죽이나 푸딩 같은 거를 먹게 돼 있습니다. 죽이나 푸딩 같은 경우 외관이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요. 그리고 맛도 없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밀크숲 같은 경우를 주고 있는데 저희는 새로운 식품 기술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식품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폼, 거품 타입의 식품을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액체로 되어 있는 식품이 있으면 아니면 액화가 되어 있는 식품이 있으면 아이스크림과 같은 일관성을 지닐 수 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예시가 몇 가지 나와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마토나 오일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주 크리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크림 휘퍼나 블렌더를 썼을 경우에 특정 텍스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맛을 내면서 그리고 입에서 바로 녹지 않게 음식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대 텍스처라이저가 잘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음식을 녹이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고 아니면은 액화가 되지 않게 저희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영양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점심에서 독일은 메인 코스를 먹습니다. 음식이라는 거를 현재는 그냥 전기 믹서기 같은 걸로 갈아가지고 그냥 블렌더로 갈아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고 스푼으로 떠먹어라 이렇게 죽처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요. 근데 이게 뭐 잠시 후에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퓨레 및 정제식품이라는 거를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최대 입자의 크기라는 게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없더라도 입과 혀로 분쇄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고요. 기존 시기와 외관과 맛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요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요양인들과 동일한 음식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고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식사를 제공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퓨레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양상추 그리고 소고기, 감자를 가지고 퓨레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글쎄요, 시각적으로 그렇게 이쁘지는 않네요. 근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개를 한 번에 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공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감자다, 야채다, 고기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서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스 스푼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현재 텍스처라이저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음식과 거의 똑같은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살펴봤을 때 퓨레식이랑 일반식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세지랑 감자를 아주 좋은 형상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예시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색감 영양적 가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양 가치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퓨레에다가 영양적인 강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버터라든지 오일 성분을 통해서 영양적 강화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방에서 서빙을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일일이 다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표준화가 되어 있고 아주 빠르게 조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장도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 오븐이 됐던 아니면 전통 오븐이 됐던 아니면은 전자레인지가 됐던 제가열을 굉장히 단순화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늦게 일어나서 음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리를 하시는 분이 그냥 단순히 제가열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자레인지에 그냥 데펴서 먹을 수 있는 형태여야만 합니다. 저희가 6년 이상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처를 수정을 한 빵이나 파이 같은 경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아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은 빵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빵 레시피가 3,000개 이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방증하는데요. 연하 곤란이 있는 사람들은 빵을 먹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빵이라든지 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순 수프라든지 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텍스처를 조작을 한 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로원에서는 이런 형태의 빵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빵을 말린 다음에 퓨레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잘 조합을 해가지고 텍스처라이저랑 조합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자를 수도 있고요. 펴바를 수도 있는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로원에 있는 빵을 가공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맛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덩어리가 남지 않아야 되는 요건이 있고요. 그래서 입에 덩어리가 남지 않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목에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단백이라는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백질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반적인 빵과 비교했을 때 30% 이상 단백질 함유량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이라는 것이 하지만 주방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케어를 해주는 쪽과 그리고 사람들을 돌봐주는 분들 그리고 간호사 분들이 다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 공급을 잘 하기 위해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식품이라는 것은 영양소 공급 그 이상이고 사회적 활동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영양소의 공급이 있어야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요양원에 있는 입주자들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식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연하 곤란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연하 곤란 환자의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케어와 주방의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의 영양적인 니즈가 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주방에게 그 니즈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음식이 서빙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스푼을 통해서 음식이 함부로 망가지지 않도록 저희가 음식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음식이라는 거는 영양 공급 그 이상 그리고 사회 활동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영양소의 공급이라는 거는 요양원 입주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질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독일과 그리고 국제적으로 다양한 유럽의 대학교들이 했던 과학적인 연구를 보시게 되면은
연화 곤란이 있더라도 적절한 일관성이 있는 음식을 잘 먹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퓨레 타입의 음식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체중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6주에 거의 1.5kg 가까이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온라인 참여자분들 채팅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는 Q&A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마호로님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마호로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바이오준이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화곤란 환자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든 질문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요. 기술적으로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무스 푸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텍스처라이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의 맛과 영양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텍스처라이저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맛과 영양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스무스 푸드에 대한 컨셉이라는 것은 현대적인 텍스처라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텍스처라이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거트라든지 아니면 케찹이나 아니면은 상용, 빵, 소세지 등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텍스처라이저를 어떻게 특정 유용 사례에 대해서 잘 조합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품식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4개의 텍스처라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셀룰로스, 잔탄검, 마이저 익스트림, 그리고 요타켈라게나 이렇게 4개를 섞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텍스처라이저가 존재하고 있는데 요타켈라게나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같은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품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잔탄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품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음식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텍스처라이저를 저희가 조합을 하는 게 각각 달라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빵이라든지 거품이나 이랬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텍스처라이저의 조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텍스처라이저를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산업에서 텍스처라이저가 워낙 많이 사용되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티아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무스 푸드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스무스 푸드는
현대의 영양 개념으로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대체 식품과 관련된 발표입니다. 벨기에 플랜더스 푸드의 엠마 시드윅 국제 업무 담당자님께서 단백질 전환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농식품 클러스터로서의 플랑드르 지역에 펼친 공연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환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온라인 세미나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식품 클러스터로 상당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과 함께 이러한 협력을 가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백질 전환의 잠재력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떠한 반복론에 기반해서 저희의 식품 클러스터가 조금 더 혁신적인 단백질 전환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가 많은 시사점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것은 왜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사회 여러 담당자들이 함께 하게 되면서 식품의 로드맵을 만들어가게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적인 프로젝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또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후반부에서는 전체적인 단백질 전환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던가 국제화, 세계화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비자들의 수용성과 관련된 부분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선 플랜더스 푸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는 농식품 산업의 혁신 플랫폼이자 선도 클러스터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원들과 함께 농식품 산업의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식품 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다양한 관계 기관과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기반해서 조금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의 잠재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단백질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 간에 있어서의 협력입니다. 이 멤버십에 기반해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의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FF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익숙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기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베이커리 산업의 원자재를 또한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학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저희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플란드르 지역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유럽의 한 부분이지만 그 규모가 상당히 작기는 합니다. 플란드르 식품 산업의 전체적인 규모는 작기는 하지만 많은 식품 산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의 중요성은 상당히 큽니다. 유로에 기반한 수익 창출, 그리고 투자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수치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자산을 가지고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FF에는 286개의 회원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면서 멤버십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러스터와 같은 경우에는 협력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협력 건수로 보게 되면 국제적인 협력을 한 것이 174건에 달합니다. 플랑드르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 차원에 있어서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플랑드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발표 이후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백질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멤버십에 기반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4가지 전략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업의 최첨단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식의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레터를 발행한다던가 그 외에도 새로운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략 그리고 기초 연구가 이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 개별적인 비즈니스 지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들이 저희 클러스터에서 함께 기술 프로세스라던가 생산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파일럿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활동 중에 중요한 것이 부문 간의 협력이 되겠습니다. 협업 프로젝트 그리고 부문 간 커뮤니티 간에 있어서의 협력, 식품과 보건 산업 간에 있어서의 협력 이러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연사께서도 간략하게 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각각 산업 간에 있어서의 협업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 중심 영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제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4가지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변화하는 리소스,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식량 생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는 지속 가능한 식품, 맞춤형 식품과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는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맞추어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4가지에 있어서의 주제 영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주제에 기반해서 로드맵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별 프로그램은 10년 범위의 전략적 연구 의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로드맵을 구성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단백질 전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백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영양과 보건에 초점을 맞춘 맞춤화된 식품 다이어트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차원에 있어서의 식품 생산과 관련돼서는 식품 가공 그리고 패키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지속 가능한 생산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새로운 친환경적인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중에서 저는 단백질 전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드맵을 개발하는 것은 여러 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연구기관의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로드맵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관련 있는 컨셉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제별 프로그램은 10년 범위의 전략적인 연구 의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단백질 전환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혁신 프로그램의 중추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전환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사료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주요 목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단백질 공급에 있어서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한쪽에 중요한 주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관련해서 살펴보게 되자면 세포 단백질, 그리고 미생물, 미세조류, 그리고 새로운 동물 단백질,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물 기반의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플랑드르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플랑드르 식품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어난 새로운 단백질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플랑드르의 단백질 전환을 지원하고 가속하기 위한 전략적인 연구 10년간의 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멤버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로드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념들이 정립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혁신들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플랑드르 정부와 같은 경우는 단백질 전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리더십 하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드맵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경로가 다양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품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있어서의 개념마다 이니셔티브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이니셔티브마다 필요한 니즈가 다르고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대응 과제, 그리고 장애 요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들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빠르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틴 크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작물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보프로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단백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엑스프로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있는데요. 엑스프로라고 하는 것은 기존 단백질 자원을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추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단백질원을 이에 기반해서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것은 리유스 IT라고 하는 것인데요. 단백질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기술, 방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연구가 단백질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구조는 어떠한지, 그리고 단백질에 있어서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기반해서 소비자 제품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펑키 프로틴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단백질을 연구하는 것, 프로포뮬라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의 공식, 배합에 대한 연구이고, 마지막으로 소사이어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백질 관련 연구와 개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시장의 확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7가지 개념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과 관련해서 주요한 내용,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요. 각각 개념별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틴 크롭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로틴 크롭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작물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과 관련해서 다양한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타이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플랑드르 지역에서 대체 식물 자원을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첫 번째, 크롭 익스플로어와 같은 경우는 200개 이상의 경작 가능한 작물의 잠재력을 매핑하고 시연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마프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부분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크롭 익스플로어와 같은 경우에는 약혼, 대마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레마프로와 같은 경우는 개구리밥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프로젝트가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두를 재배하고 촉진하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키노아를 수입 작물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는 키노 프로젝트,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보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보프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단백질 형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생산, 미생물 단백질 평가, 배양 간세포를 이용한 단백질의 생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단백질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고 사료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H2P와 같은 경우는 수소를 에너지 운반체로 사용하는 고품질 미생물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되겠고요.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경우에는 식품, 사료용 미생물 단백질의 원천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고, 그 외에도 포아그라를 생산하는 배양 프로젝트, 맞춤형 고기 디자인을 위한 배양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노보프로 관련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곤충 기반의 단백질과 관련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은 곤충 기반의 단백질과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저항성 때문에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확대가 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미세조류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추출 관련된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단백질 원을 찾아 나가는 엑스프로 프로젝트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위 작업을 결합해서 바이오매스 내의 거대 성분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텍스프로소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두 단백질의 기술적, 기능적, 영양적 특성에 대한 처리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식물성 단백질 파일럿을 연구하기 위한 프로젝트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성 원료에서 압출을 해서 전체 단백질 생성 과정을 파일럿 규모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고기 대체물에 대한 원천 연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포뮬라와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프로젝트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서 육류 대체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프로젝트 외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개의 개념에 관한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 작년부터 진행한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바이오매스 발효와 정밀 발효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발효가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사용을 해서 대체 단백질 원으로 배양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박테리아, 미세조류, 효모, 그리고 균류 등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된 바이오매스 발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용어들이 조금 상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SCP라고 하는 단세포 단백질과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CP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자면은 단세포 단백질 생산을 위한 다양한 기지들을 보는 것입니다. 고에너지 자원, 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 그리고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산업 부산물들을 사용해서 SCP 단세포 단백질 생산을 모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은 대체 단백질 원으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고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중차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후, 계절에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사용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이오매스 발효에 있어서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술은 정밀 발효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밀 발효 기술을 보게 되면은 특정 프로그래밍화된 기술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유전 공학 기술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유럽 시장과 같은 경우는 변형된 유기체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변형된 유기체가 최종 제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능성 성분이 추출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GMO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유럽에는 GMO에 대한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저항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럽 연합에서는 지금 관련된 법과 규제를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NGT라고 하는 새로운 유전 기술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서 관련된 법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왜 정밀 발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밀 발효를 하게 되면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또한 적은 토지를 사용함에도 상당히 방대한 양이 있어서의 단백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 발효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 5분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단백질 전환 혁신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중요한 한 축이라면 시장을 개발하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체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 전환과 관련돼선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대중들에 있어서 수용성과 관련된 문제, 규제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시장의 확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글로벌 푸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혁신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단백질 전환과 관련된 혁신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지식에 있어서의 교육과 전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럽도 전 세계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혁신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고 또한 교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서 이 글로벌 푸드처라고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매칭을 통해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푸드처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긴밀하게 가져나가면서 단백질 전환과 관련된 혁신 연구를 하고 윈윈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를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글로벌 푸드처와 같은 경우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이오테크 포 푸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순환 경제 그리고 전체적인 자원에 있어서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농업 분야에서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되겠고요. 순환 농식품 가치 사슬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단백질 전환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 산업이 조금 더 바이오테크 중심으로 솔루션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용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 가능성들을 모색을 해서 바이오테크와 식품 가공 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이오테크 포 푸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참여하고 있는 클러스터가 되겠는데요. 유럽의 여러 클러스터들이 바이오테크 포 푸드에 참여하고 있고요. 산업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플랑드르 지역의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바이오테크 솔루션 구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전 과제가 있고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식별해서 지원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테크 솔루션을 시장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에 기반해서 농식품 기업들이 구체적인 혁신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저개발 그리고 전환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 간에 있어서 연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참여자 간에 있어서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비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대체 단백질 혁신과 관련해서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단백질 시장과 관련돼서 소비자들의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유럽의 클러스터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랑드르 지역의 생명공학 기업 2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기반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소비자들과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정보와 관련된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테크 혁신과 관련돼서 그리고 단백질 전환, 대체식품과 관련돼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하는 것을 비과학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라던가 소통의 장을 열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테크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트러스트와 관련된 전체적인 도식도가 되겠는데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개 바이오테크와 관련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들과 이해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가지가 대체 단백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 기반 단백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첨가제라던가 그 외에도 발효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세포에 기반한 배양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흥미 있게 생각하시는 주제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찰력을 담은 발표를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올라오기 전에요.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기능을 켜주셔야지만 통역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을 연삭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김정훈 이사님 인테크에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질문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은 발표를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 단백질의 시장 성장, 이것을 이끌고 있는 동인은 기후 위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 단백질 시장은 2010년대 초반에 발화가 되었고 피크를 보이다가 지금은 다시 둔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대체 단백질 시장이 이와 같이 둔화되고 있을까요? 지금 기후 위기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데 대체 단백질 시장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을 한번 빌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기술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발전을 하다가 다시 둔화되는 모습이 있고요. 어떠한 장애가 극복된 다음에는 다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 되겠는데요. 그에 기반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대체 단백질과 같은 경우는 침체 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반등을 보이기 위한 바닥에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 단백질에 있어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동인으로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 단백질 시장은 계속해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요소인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대응이 되어야지만 대체 단백질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 5년 정도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플란드르 그리고 유럽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차원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먼저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시장 성장과 관련해서 단백질 전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단백질 전환 시장이 완전히 둔화되었다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물론 시장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장기적인 사이클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던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 유럽 시장과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 단백질에 있어서의 퀄리티가 품질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적합한 텍스트와 적합한 맛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벨기에와 플랑드르 지역을 보게 되면 대체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퀄리티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더 추가적인 개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격대도 적합하게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문에서 언급하신 부분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소비자들의 행동을 바꾸기까지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 행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행동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럽과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기업들이 지금 단백질 혁신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그리고 유럽은 지금 막 이러한 노력들을 시작하고 있고요.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어야지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에 있어서의 텍스처라든가 그 외에도 맛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대기업에 있어서의 주도로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기반해서 스타트업과 또 중소기업들도 추가적인 단백질 대체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백질 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렛대가 필요한데요. 지금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은 적어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대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체의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벨기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되겠는데요. 10명 중에 4명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대체 단백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대가 조정이 된다면 그리고 퀄리티가 재조정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대기업들이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와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식품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친환경 식품 관련된 겁니다. 환경영역평가 팀장님인 제이 오닌이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친환경 여정을 향한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발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 녹화 송출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 오닌입니다. 저는 뷰러 그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룹에서 환경영역 서비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제14차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를 위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표를 할 수 없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녹화물이 좋은 대체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뷰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환경발자국을 어떻게 줄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 기업들이 환경발자국을 정량화하고 이해하고 보고하고 줄일 수 있도록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뷰러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뷰러는 수십여 명의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고객이 가공한 식품, 사료, 재료와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끝날 때까지 계속 저희 제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화면에 보면은 아이폰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기술로 코팅이 된 유리라든지 립스틱이나 돈에 들어있는 색소와 잉크 같은 것들이 저희 제품의 대표적인 예습입니다. 식품은 우리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리얼과 곡물,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와 동물 사료 산업 등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식물성 고기 역시도 지속 가능성을 이끄는 중요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는 우리 기술로 가공된 맥어로 만든 맥주를 여러분들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빌러의 사업의 주요 분야는 식품, 곡물, 콩류, 쌀, 옥수수 등 주요 기본 식품과 동물 사료를 위한 기술 및 기술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사료, 곤충, 반려동물 사료 및 첨단 재료도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용 다이캐스트 부품, 얇은 필름, 코팅, 잉크, 페인트, 배터리 등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 장비로 가공된 음식과 사료가 매일 약 20억 명의 식품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우리 장비로 가공된 재료를 사용한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성이 뷰러그룹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인 이유입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재료가 지속가능하게 가공되도록 해야 할 큰 기회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우리의 기술로 가공된 제품과 솔루션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목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혁신이며 이는 우리의 지속가능성 약속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제, 자연, 인류의 필요를 모든 결정에서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항상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만 최적화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본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우리가 함께하는 일하는 회사들이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CO2 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에는 생물 다양성, 다양한 환경 지표 등 많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류도 그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일하는 회사들이 안전하고 적절 가격의 영양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지원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속가능성의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는 점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환경 지속가능성이 좀 더 인도주의적인 주제들과 손잡고 있는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량 안보라든지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같은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환경적 지속 가능성 또는 친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넘어 일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식량 안보 같은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곡물 저장 방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안전한 식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는 대규모 식품단지 같은 거대한 가공 공장을 만드는 회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곡물은 또한 지역에서 곡물을 가공을 하고 있고 동시에 산업을 하나로 모아서 기업들이 이러한 재료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자연을 중점으로 하는 뷰러그룹의 몇 가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2025년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할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가치 사슬에서 에너지, 폐기물, 물 사용을 줄이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몇 가지 예시와 우리 기술을 통해서 처리된 주요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정량화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저희 고객들을 보게 되면 스코프 1, 2 탄소 배출량의 90% 이상이 우리 기술을 운영하는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은 우리 파트너사가 스코프 1, 2를 정량화하고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스코프 3와 다운스트립 영향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뷰러가 우리 환경 발자국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급망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기계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코프 1, 2의 배출량을 60% 줄이는 것과 우리 공급하는 기계 탄소 발자국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트너십을 통해 탐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물 다양성입니다.
이것은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복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의 지속 가능성 약속은 저희 자체 사이트 그리고 운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은요, 매일매일 사용되는 공장, 기계 그리고 가공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산에 대한 환경보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저희의 고객들이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줄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사슬에서 에너지 폐기물 물 사용을 50%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숫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탄소 불자국, 즉 업스트림의 공급망의 탄소 발자국을 여기 스크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기계를 만드는데 금속과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탄소 발자국의 가장 큰 부분은 우리의 제품의 사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블루 자체 탄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고객을 지원하는 목표를 모두 설정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우리의 탄소 발자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매년 보고서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저희의 스콥 1과 2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소 발자국으로 전 세계 공장의 전기와 가스 사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영의 탄소 발자국보다 더 많은 업스트림의 공급망의 탄소 발자국도 바라보고 있고 이는 보통 기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로부터 나오는 탄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운스트림은 수백만 톤의 규모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탄소 발자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공장에서 파스타, 웨이퍼 등을 만드는데 기계에 사용해서 발생하는 탄소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빌러그룹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한두 가지의 일과 우리의 스콥 1, 2 및 배출량 60% 감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출량을 정량했었고 기준연도는 2019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기준연도 대비 약 19%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걸쳐서 정량화를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탄소 발자국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고 태양광 패널, 난방 시스템 업그레이드, 에어컨 시스템 또는 여기에 대한 개조나 설치, 더 효율적인 조명, 전 세계적인 공장과 모든 제조 시설에 더 효율적인 기계, 판매 서비스, 사무실, 영업 및 서비스 담당자에 대한 투자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60% 저감 목표를 맞추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탄소 발자국과 우리 기계를 사용하는 회사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즉 판매된 제품의 사용까지 보게 되면은 고객을 돕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발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혁신, 새로운 기술들을 살펴보게 되면 특히 가공 규모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탄소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그룹 전반에 걸쳐서 저희는 로스팅, 토스팅, 건조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로스팅 장치 중 하나가 에너지를 최대 50% 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탄소 발자국을 50%까지 줄일 수 있는 예가 있고 기업 전반에서 이러한 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를 코팅을 할 때 건물에 어느 정도 온도적인 영향을 주는지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이 운영 중인 건물에서 탄소 발자국을 이런 식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팅되어 있는 유리의 양을 감안하면은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저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들을 예를 들어서 식물성 고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울 때마다 일반 고기와 비교하면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류 카테고리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면 소비자들이 먹는 음식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고기가 좋은 예시가 되겠죠.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약 10억 톤의 부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을 가공한다고 생각하면은 20%는 겨가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산물이 동물 산업으로 들어가서 동물 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부산물 중 일부는 폐기물이 되고 일부는 다른 산업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들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순환 경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폐기물 감소에서 시작해서 재료를 다시 산업으로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환 경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이고, 유기 및 기술 재료 전반에 있어서 우리 회사 전체에서 많은 순환 경제의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염으로 인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즉 바이오매스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곤충 처리 산업에서도 곤충이 식품 폐기물이나 사료 흐름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어류에게 고품질 영양소를 또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경제의 중요한 측면은 폐기물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광학 선별 기계를 통해서 수율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고, 불량 곡물이나 대량 흐름에서 원치 않는 곡물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폐기물이 발생하기 전에 폐기물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재제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새로운 금속의 필요성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에서 금속을 사용해서 순환 경제를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차 합금, 재활용 합금 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회사 전체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저희 팀 내에서 모든 기술들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빌러 기술로 처리가 되어 있는 모든 주요 제품의 환경 발자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 파스타를 보고 전체 가치 사슬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의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솔루션이 제품의 발자국을 줄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여기 화면에서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에너지를 10% 이상 줄이는 새로운 연삭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라인에서 약 200톤의 CO2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광학 선별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작업 오류를 5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폐기물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제분 라인에서 장애물 선별 장치를 사용해서 매년 잠재적으로 약 650톤의 탄소를 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다이캐스팅 장치인데요. 서버 드라이브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기계의 지속 가능성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정량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CO2 상당량뿐만 아니라 순환 경제 및 다른 중요한 지표도 보고 있습니다. 농지 점유, 물 고갈, 폐기물, 그리고 물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에 대한 영향도 또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을 저희는 더 넓은 맥락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은 단지 환경뿐만 아니라 CO2 배출뿐만 아니라 정말로 더 넓은 그림, 식량 안보, 식품 안전, 경제, 자연, 인류 등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저희에게 또 다른 큰 부분은 우리가 기계를 식품 산업에 공급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계의 효율성은 감소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를 통해서 기계의 개조, 설치, 평가, 혹은 기계의 전기화, 디지털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기업들이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빌러 서비스 팀과 함께 기업들이 환경 발자국을 측정하고 이해하고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몇 가지 예시는요, 온실가스 발자국을 정량화하려는 회사들과 자신들의 개별 제품의 환경 발자국을 정량화하려는 회사들의 예시입니다. 우리의 지속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은 지속가능성이 정량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 기반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회사들이 지속가능성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수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제품을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수익성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 파리 협정 1.5도 목표에 맞춰서 온실가스 배출을 실제로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어려운 목표이지만 우리는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속 가능성 서비스에서 회사들이 환경 발자국을 정량화하고 이런 배출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투자 수익률이 가장 빠른 조치를 취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프로토콜,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보고서의 기준에 맞춘 스콥 1, 2, 3 평가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 수명 주기를 살펴보면서 제품의 환경 발자국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은 회사들이 이 데이터를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들의 고객의 제품 탄소 족적과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 해당하는 탄소 족적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도 줄이는 방법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전체 가치 사슬의 감축 조치와 결합을 해서 과학 기반 목표 준수와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정량화는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해서 인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회사에 내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전체적인 기후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참조 사례가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저희 웹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참고 사례와 더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산업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전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독일의 밀 공장으로 우리는 해밀턴 밀러 농장에서 공장 문에 이르기까지 제품, 밀가루, 브랜드의 환경 발자국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다양한 비교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고 사이트 탄소 발자국을 살펴보고 CO2 중립성 및 발자국 감소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빠르게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다양한 산업 서비스들을 다양한 회사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또 다른 제과기업 카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뷰러가 현장에서 다양한 기계를 살펴보고 환경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한 좋은 예시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서 전체 장비 효율성, 에너지 관리 등을 살펴보고 그리고 카기가 유럽의 규제 대상인 스콥 1, 2, 3 배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정량화하고 발표를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실제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예를 한두 개 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는 훨씬 더 큰데 탄소 발자국의 구체적인 모습,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회사의 스콥 1, 2, 3를 모두 다 살펴볼 수가 있게 해놓았습니다. 탄소 발자국 등 매우 일반적인 예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회사가 어디에서 탄소가 발생을 하는지, 어떤 카테고리에서 발생하는지를 매우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상세 분석하고 탄소 배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고 저희 탄소 정량화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제공되지만 온라인에서도 제공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의 환경 영향 계산기를 통해서 탄소 정량화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전년도 탄소 발자국을 복사를 해서 숫자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매우 쉽게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관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 평가의 예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프로젝트 내에서 구체를 할 수 있고 생애주기 평가의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이것은 밀 재분 산업의 예시이고 곡물과 밀가루 원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탄소 곡선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 발자국이 정량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에서부터 곡물 저장, 운송, 재분, 유통 및 소매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밀가루 톤당 CO2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있습니다만 에너지 소비, 물 고갈, 농지 점유, 폐기물 등을 주요 지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숫자는 농업 관행이라든지 운송거리, 전기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품의 전형적인 생애 주기 평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개괄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를 사용을 해서 기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정량화하고 다른 기술이 회사들의 환경 발작을 줄이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빌러와 지속 가능성이 빌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요 제품과 주요 기술의 지속 가능성 영향을 정량하려고 노력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시장에서 확대해서 파리 협정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 자연, 인류, 지속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측면을 가진 회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비스와 기존 자산을 평가하고 이를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효과를 내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장비를 교체해서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들이 환경 발자국을 정량화하고 이해하며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의 환경 영향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온실가스 평가와 생애주기 평가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일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서 회사들이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온인 환경영향평가 팀장님의 발표 영상을 잘 봤습니다.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녹화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는 사전 녹화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Q&A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분의 연사분들로 중요한 강연을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좋은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글로벌 온라인 세미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식품산업의 발전에 계속해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11월에 개최될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